첫 번째, 시험 범위, 그리고 타직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본 강의, 입문 강의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형법을 공부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형소법을 공부하겠죠. 합쳐서 형사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40문제 중에서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형법은 2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40문제 중에서 27문제, 그리고 마지막 40문제 중에서 40번 지문 중에서 2지문 정도가 형법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10지문 정도가 형법 문제다.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형법 총칙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각칙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럼 총칙은 뭐고 각칙은 뭐냐면, 총칙이라는 것은 형법 전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살인죄가 있겠죠. 강간죄가 있겠죠. 절도죄가 있겠죠. 범죄를 범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범죄를 범하는 행위자가 필요하겠죠. 주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발생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공통적인 규칙에 대한 문제를 공부하는 것들을 우리는 총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각칙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인 교집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범죄마다 적용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문제를 각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반범이 있고 신분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범할 수 있고 저도 범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라든지 위증죄라는 범죄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범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증죄를 예를 든다면 법률에 의해서 선사한 증인이 법정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을 때 위증죄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체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개별적인 범죄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각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총칙적인 부분이 있고 각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 중에서 총칙에 대한 비중하고 각칙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상단에 가보시면 총칙 비중은 경찰직 시험에서 45%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0지문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45지문이니까 대략 50지문 정도가 총칙 지문이 출제가 되고 나머지 지문들은 각칙 지문으로 이루어진다. 그 점에 있어서 나중에 뒤에서도 제가 따로 언급을 하겠지만 타직렬 시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타직렬 시험하고 비교를 간단하게 좀 해볼 건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볼드를 칠하는 바람에 잘 안 보이는데 법원직이 있고 검찰직이 있겠죠. 법원직 같은 경우는 총칙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대부분 각칙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즉 공통적인 교집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범죄마다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요건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찰직은 정반대입니다. 총칙적인 부분이 출제가 훨씬 더 잘 되고 각칙적인 부분의 출제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교집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직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이죠. 총칙에 대한 문제하고 각칙에 대한 문제가 거의 반반 비중으로 5대5의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지문 길이라든지 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법원직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법원직이에요. 결국에는 법원에서 응시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설시를 할 것인가, 판례의 법리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의 법리가 뭐냐면 나중에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문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는 분명히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모체에 들어있던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었을 때부터 사람이라고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모체에 들어있던 태아가 일부만 노출이 되어도 사람이라고 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도 사람이라고 보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라는 견해가 있을 거고 B라는 견해가 있을 거고 C라는 견해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C라는 견해를 취한다. 그럼 이게 판례의 법리가 되는 거예요. 판례의 법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었을 때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험을 공부하실 때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지만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판례의 법리의 공식처럼 넣어가지고 제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여부를 가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법원직 시험은 아무래도 법원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판례의 법리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지문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상대적으로. 보통 한 지문이 7줄에서 10줄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검찰직 시험은 한 지문 자체가 4줄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경찰직 시험은 법원직도 아닌 것이 검찰직도 아닌 것이 딱 중간 정도의 텐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문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이 중간 정도의 위치를 취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법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고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자세하게 기술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이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지문 유형을 보시면 법원직 같은 경우는 박스형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직 같은 경우는 박스형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검찰직 문제도 박스형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겠지만 개수형 문제가 전혀 출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경찰직 시험을 보시면 박스형 문제가 출제도 잘 되지만 개수형 문제라든지 조합형 문제라든지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잘 되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문 나열형 문제가 있고 박스형 문제가 있습니다. 지문 나열형 문제는 뭐냐면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되어 있겠죠. 이게 지문 나열형 문제예요. 지문 나열형 문제는 변별력이 높지 않습니다. 왜?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굳이 다 알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정답이 되는 지문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히 속으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나열형은. 하지만 박스형 문제는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보통 4지문에서 5지문 정도가 박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지문이라도 모르면 개수를 고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수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개수형 문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형법에 대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보시면 경찰 승경 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스형에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사례를 먼저 던져둡니다. 설문을 먼저 던져두고 난 다음에 지문을 구성하는 거죠.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위 설문에서 갑한테는 어떤 재책이 인정이 된다. 위 설문에서 을한테는 어떤 재책이 인정이 된다.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변별력이 높아졌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갖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 그 법리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수학으로 친다라면 일종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알아야지만 밑에 사례가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대입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판례가 이러한 사안에서 이러한 법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A라는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B라는 사실관계에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형사법에 대한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단순하게 키워드 두 문자, 물론 그 문제 가지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한계는 명확해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단순하게 100지문이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 50지문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지문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법리에 대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응용을 해야지만 손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갔었을 때도 사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경찰직에 대한 문제는 타직열 시험하고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대폭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기본 강의를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순환, 심화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2단계는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풀어봤고요. 3단계는 전체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이 시장 자체에 있는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의 횟수가 너무 길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본 강의가 보통 120강 정도 됩니다. 심화 강의가 100강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들으면 거의 시험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독. 다른 말로 다독이에요.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지만 직관적으로 문제가 풀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봤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못 알아보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 본다면 저 멀리 100m에서만 봐도 저를 알 거예요. 저의 걸음걸이만 봐도 전지 알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한 번 보면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죠. 두 번 보도 까먹습니다.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해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요. 그 정도까지 체득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의 숫자가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다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법학이라는 것은 도구마입니다. 도구마,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럼 영어 공부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예시를 주죠. 문장을 하나 던져주죠. 근데 우리는 그 문장 구조를 압니까 모릅니까? 처음 공부할 때 몰라요. 1형식이 뭔지 2형식이 뭔지 3형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처음에 선생님은 딱 나와가지고 동사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가져오기 시작해요. 동명사도 가지고 오고 명사도 가지고 오고 목적어도 가지고 오고 보어도 가지고 오고. 근데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힘들어지잖아요.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성을 공부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는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형법을 한 바퀴를 방점을 찍고 돌리고 다시 돌아오면 뒤에 있는 부분을 공부했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손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강의 자체가 점점 딜레이 되고 길어져 버리면 우리가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벌써 3개월 지나갔고 5개월 지나가 버렸는데 시험 직전인데 문제는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했고 단거나 시킬 자료도 없고 뭐를 보고 시험장에 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를 합쳐가지고 올인원으로 만든 겁니다. 왜? 좀 더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해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기본 강의하고 심화를 같이 묶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가야 되겠죠. 기출을 풀고 기출을 풀어봤을 때는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구나.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없어요. 결국에는 해독이 되려면 제대로 된 기본서 한 권이나 제대로 된 문제지 한 권이 필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짜리 기본서일 수도 있고 1000페이지짜리 문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보다 보면 틀리는 지문이 있을 거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문이 있겠죠. 그럼 알고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우시는 거예요. 그럼 해독을 하면 할수록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고 틀리는 지문들은 거의 없어지겠죠. 1000페이지짜리라 할지라도 해독을 하다 보면 시험 직전에 가면 몇 페이지 남아있다?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그 남아있는 100페이지 틀렸던 지문들만 시험 직전에 빠르게 해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아. 나는 이 책도 봐야 돼. 저 책도 봐야 돼. 저 책도 봐야 돼. 그럼 뭘로 정리할 건데? 뭐를 단건화 시켜가지고 뭐를 해독을 해가지고 시험 직전에 들어갈 건데요. 정리를 못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간다고. 수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공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도 강사지만 출판사, 강사, 학원, 기타 등등.
다 자기들의 실리를 찾기 위해서 커리를 많이 만듭니다. 책도 여러 가지를 출제해요. 출간도 하고.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로 가도 산으로 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최대한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과정이 있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앞으로는 조금 변경을 시켜가지고 좀 더 임팩트한 문제풀이 과정으로 바꿀 겁니다. 당연히 기출도 풀어볼 거고요. 진도별 모의고사도 풀어보긴 할 건데 지금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기에는 과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문제풀이 과정은 좀 바꿀 거다. 그렇게 간략하게 커리를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입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